낡고해진 여행 가방 하나를 든 노부인이 한겨울 추운 밤, 땡전 한 푼 없이 아들에게서 쫓겨납니다. 모두가 그녀를 가난하고 빌부터 사는 짐덩어리 늙은 엄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바로 그 할머니 때문에 온 가족이 머물 집 한 채조차 없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20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배은망덕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어머니는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떠나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아마 당신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충주호 근처 드넓은 들판과 푸른 언덕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한 시골 마을. 그곳에 세월의 흔적으로 빛바랜 기와를 얹은 작은 집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선혜.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한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친근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지는 호칭이었죠. 다들 그녀가 은퇴 후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살아가는 독거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누군가는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나가 채소 몇 단, 쌀 몇 킬로, 혹은 마른 생선 통조림 하나를 사서 소리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곤 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고, 마을 잔치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웃과 엮이는 일도 없었고, 찾아오는 친척도 없는 듯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녀가 예전에 선생님이었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은퇴한 간호사라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가끔 삼삼오오 모여 앉은 동네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한 할머니, 젊었을 때 엄청 예뻤다더라. 큰 도시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어쩌다 말년에 혼자 여기 와서 사는지 몰라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그녀 자신이 단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었으니까요. 선희 할머니는 주로 오후에 툇마루에 앉아 직접 끓인 녹차를 조용히 음미하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폐쇄적으로 산다고 했지만 그녀에게 그것은 파란만장했던 인생 뒤에 찾아온 꼭 필요한 고요함이었습니다. 거의 20년 전, 그녀는 지금처럼 낡은 갈색 옷을 입은 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수원시의 대형건설, 그룹인 청아그룹의 창립자 겸 경영자인 윤태준의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팔달구 중심가, 자동차 경적 소리와 도시의 불빛이 잠들지 않는 호화로운 저택에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공부도 잘하고 착해서 부부의 자랑이었던 윤지안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꿈의 모델이었습니다. 성공한 남편, 착한 아들, 풍족한 돈, 화려한 저녁 파티, 유럽 여행, 그리고 상류층 도시 여성들과의 오후 티타임까지. 그러던 10월의 어느 날, 남편과 아들을 태우고 출장을 가던 운명의 비행기가 이륙 몇 시간 만에 바다로 추락했고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가족, 미래, 삶. 한선희는 무너져 내렸고 일주일 만에 저택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운 집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웃음소리도,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어리광을 부리던 지안이의 작은 손길도,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던 남편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선희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조문객은 많았고 위로도 많이 받았지만 모두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만이 그럴 수 없었죠. 그 고통은 눈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공허함, 마치 바닥 없는 구덩이와 같은 공허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산을 팔지도 주식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오랫동안 따랐던 신뢰하는 팀에게 모든 경영권을 조용히 넘겼을 뿐입니다. 기업 지분, 부동산, 예금 통장, 개인 자산을 포함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그녀의 재산은 모두 한 대형 은행의 그녀 명의 신탁펀드로 이체되었습니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이었지만 그녀는 그 돈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조용한 서원처럼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작별 인사도 없이 밤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이 시골 마을에 낯선 사람처럼 와서 새 이름으로 작은 땅을 사고 소박한 집을 짓고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입는 옷은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쓰는 휴대폰은 낡은 폴더폰. 아무도 번호를 몰랐고 전화가 걸려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첩 한 권만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아들에 대한 몇 가지 추억, 그리고 아직 열어보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담겨 있었죠. 아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지만 그녀는 아직 그것을 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선희 할머니는 벼가 익어가는 계절과 비가 오는 계절을 지나며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가고 저녁마다 텃밭에 물을 주고 밤에는 멀리 들판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윤 사장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폭풍우가 지나간 후 평화로운 삶을 선택한 한선의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보이지 않는 끈이 그녀를 다시 삶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빗 속에 버려진 한 아이의 모습에서 과거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마을 어귀의 큰 나무 밑에 웅크리고 떨고 있었고 젖은 눈빛은 간절하게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 할머니는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프지만 살아있음을. 마치 어렸을 때 지안이를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이 그 눈빛은 상처 없이 순수했지만 연약했고 조건 없는 사랑에 닿고 싶어하는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부모가 어디 있는지, 왜 버려졌는지는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인생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만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럽거나 극적이지 않게 마치 고통으로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부드럽게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물줄기가 얼굴을 때려 온 마을이 축축하고 차가운 기운 속에 움츠러든 듯했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시장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야른 비옷은 몸에 착 달라붙었고 자전거 핸들을 잡은 손은 추위에 떨렸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찾는 이가 드문 작은 절 백년사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계단 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바람을 피하려는 듯 돌기둥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버리고 간 낡은 옷가지 더미인 줄 알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지나친 순간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뒤를 향했고 약하게 몸을 떠는 듯한 희미한 움직임에 그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무자비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 작은 그림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곳에는 5살이 채 안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몸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옷은 흠뻑 젖었으며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추위로 검게 변해 있었고 크고 둥근 눈은 반쯤 뜨여 있었습니다. 시선은 흐릿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희미한 희망의 빛, 깡마른 몸에 남은 생명처럼 연약한 빗줄기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선희 할머니는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품에 꼭 껴안은 채 급히 보건소로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가는 내내 그녀는 속으로 기도하면서도 그 작은 몸을 가슴에 바싹 안아 온기를 전해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왜 아이가 절 문 앞에 버려졌는지 알 수 없었고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확신한 것은 단 하나, 서두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살아남지 못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의료진은 즉시 수액을 놓고 몸을 덮이고 아이를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에 스며들었고 등은 아직 마르지 않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호기심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방금 만났을 뿐인데도 아주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것 같은 이상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아이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의사는 아이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한 가벼운 호흡 부정과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이며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치료실로 옮겨졌을 때 아이는 울지도 않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선희 할머니만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이를 찾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신고도 없었으며 아이의 신상에 관한 어떤 정보도 없었습니다. 절의 주지 스님도 아이를 맡긴 사람이 없었으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CCTV에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말 그대로 이름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합법적인 입양 서류를 신청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서명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재정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조용히 자랑하지 않고 소란 피우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지역 경찰관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차마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아이에게 고선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가 겪었던 쓴맛과는 다른 선량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단순한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날부터 선희 할머니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절대적으로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아이의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환절기마다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고 때로는 밤중에 그녀가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해줄 때면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선우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세월이 흐르면서 경계심과 두려움에서 안도감과 사랑으로 점차 변해갔습니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선희 할머니를 따랐습니다. 누구도 가르치거나 일깨워주지 않았는데도요. 선희 할머니는 선우의 먹는 것부터 잠자는 것까지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자전거로 아이를 유치원에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입학식 때마다 그녀는 낡은 책가방을 직접 꿰매고 헐렁한 교복을 수선해 주었으며 아이의 가방에 작은 도시락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계란 프라이와 오이가 들어 있었죠. 아이는 선희 할머니가 우는 것을 본 적도 심하게 꾸짖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마다 할머니는 밤새도록 침대 머리맡에 앉아 숨소리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아이는 또한 그 낡은 장롱 속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잔고가 찍힌 은행 서류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나 할머니가 원하면 쉽게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었지만 소박한 지분과 조건 없는 사랑이 있는 이곳에 아이를 곁에 두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들에게 선희 할머니는 여전히 궁핍하게 사는 여자였지만 선우에게 그녀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반 대표로 전군 우수 학생상을 받으러 나갔을 때 아이는 운동장 한편 나무 뒤에 숨어 들꽃다발을 들고 눈물을 글썽이는 선희 할머니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아이는 친구들이 웃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제 엄마 맞죠? 그 말에 선희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가 아이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주워온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녀의 몸의 일부, 숨결의 일부였습니다. 선우는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고 친부모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이는 알고 있었거나
혹은 선희 할머니만 있으면 다른 어떤 질문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버려졌던 두 영혼, 자식을 잃은 한 사람과 엄마가 없는 한 아이를 보이지 않는 끈이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마치 산산조각 났던 운명이 말없는 사랑으로 다시 이어붙여진 것처럼요. 고선우는 이끼 낀 텐마루와 저녁마다 향기를 뿜는 넝쿨장미가 있는 평화로운 시골의 작은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단 한순간도 친아들처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에 주워온 아이는 이제 키가 크고 마음씨 착하고 공부도 잘하며 늘 예의 바른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 여인을 다른 어떤 자식들처럼 감사함과 친근함을 담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엄마에게 선우는 그의 사고로 남편과 친아들을 잃고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운명이 내려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엄마는 선우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엄마가 예전에 수원시 한복판의 큰 저택에 살았고 유명한 사업가의 아내였으며 수백억 원의 자산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두에게 엄마는 그저 소박하게 살며 매일 호떡을 팔고 바느질 일을 받아하며 누가 시키는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해서 옛날 절 앞에서 주워온 아들을 키우는 나이든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오직 엄마만이 그 소박한 집 침대 및 낡은 금고 안에 지난 20년간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거대한 재산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평온함과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우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는 아침에 호떡을 팔고 오후에 옷을 수선하고 밤에는 시장 상인들에게서 뜨개질과 모자 꿰매는 일을 받아 모은 돈을 한 푼 두 푼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은 봉투마다 나누어 담았습니다. 학비, 다음 달 월세, 책값, 명절 때 고향에 내려올 차비.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엄마가 은행 계좌에 수백억 원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골의 햇볕 아래 허리를 굽히고 새벽부터 해칠녘까지 시장에서 분주하게 일하며 아들을 위해 아침 밥조차 거르는 늙은 엄마만을 보았습니다. 선우가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고 온 날, 엄마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가 우물가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돈 걱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품 안에서 파랗게 질려있던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본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는 직접 옷가지와 장조림, 새우젓, 김밥을 싸서 아들이 도시에 입학하는 것을 배웅했습니다. 선우는 기숙사 마당에서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의 등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햇볕 냄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성스러운 모든 것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선우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와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그는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수업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해주고 가끔 사진을 보내거나 강의 자료, 새로 받은 성적표를 찍어 보냈습니다. 엄마는 스마트폰을 쓸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낼 때마다 엄마는 동네 어기 유치원 선생님에게 부탁해 사진을 보고는 하루 종일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들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중간고사 성적, 장학금 결과, 심지어 오늘 아들이 무엇을 먹었는지까지요. 선우의 학비, 생활비, 월세, 책값을 마련하기 위해 엄마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운 겨울밤에도 엄마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내일 납품할 주문을 맞추기 위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의자에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재봉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손에는 여전히 바늘과 실을 쥔 채로요. 그런데도 선우에게서 전화라는 글자가 뜨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엄마는 벌떡 일어나 얼굴을 닦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춥지는 않고. 돈은 충분하고
선마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그것은 고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고 가장 진실한 것들로부터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엄마는 선우에게 사람이 되려면 착하게 살고 감사할 줄 알며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밥 한 그릇을 주는 사람에게는 평생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너는 세상의 2배로 갚기 위해 일해야 한다. 선우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우는 가끔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왜 엄마는 자신을 위해 새 옷을 사지 않고 며칠 동안 기침을 해도 병원에 가지 않으며 누구에게서도 어떤 지원금도 받지 않으려 하는 걸까? 혹시 엄마에게는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과거가 있었던 걸까? 그 질문들은 대학 시절 내내 선우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는 졸업 후 취직하면 엄마를 더 풍족하게 모시고, 쉬게 해드리고, 치료도 해드리며, 그 낡은 기와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게 해드리겠다고 늘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약속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대학 마지막 학년에 접어들었을 때 상냥하고 아름답고 똑똑하며 매우 능숙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훗날 선우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몰랐고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른 방향으로,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리라는 것을요. 선우가 엄마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엄마는 잠시 말이 없다가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됐다. 엄마는 마음속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솟구쳤지만 반은 기쁘고 반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우가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은 나아린, 전형적인 도시 여자였습니다. 아름답고 예리하며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며 말을 유창하게 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걸었죠. 아린은 엄마와 달랐고 엄마가 알던 여자들과도 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엄마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명확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도심의 한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엄마는 맨 뒷자리에 움츠려 앉아 직접 만든 한복을 입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의 고요함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피로연 내내 아리는 엄마에게 의례적인 인사만 건네고는 금세 자기 친구들과 친척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더 현실적이고 감정이 메마를 수 있다고, 아들이 사랑받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몰랐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결혼 후 선우는 아린과 함께 도시에 완전히 정착했고 엄마는 여전히 시골에 남았습니다. 작은 집은 예전처럼 조용했지만 이제 엄마는 매일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하나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은 예전처럼 자주 울리지 않았습니다. 울리더라도 급한 목소리, 때로는 아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 저희 좀 더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집 할부금 막 냈거든요. 혹은 어머니, 저 치과 치료비가 모자라서 그런데 몇백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상자를 열고 침대부 밑에 숨겨둔 돈 몇 장을 꺼냈습니다. 필요하면 은행에 가서 예금 통장에서 약간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여전히 손대고 싶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들이 필요하다는데 주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선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희 부부 안정적인 직장도 있는데 왜 매달 돈이 모자라니?
선우는 멋쩍게 웃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희 이제 막 결혼해서 돈 들어갈 때가 많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엄마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전화할 때마다 아린이 바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남편과 친아들의 제삿날에도 선우는 오지 않고 문자 한 통만 보냈습니다. 엄마가 대신 제사 지내주세요. 올해는 회의가 있어서 못 가요. 엄마는 작은 제사상 옆에 앉아 그들의 영정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한 제사 음식이 차려졌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밤에 흔들리는 촛불빛에 엄마는 마치 옛사람들의 그림자가 돌아온 듯 조용하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선우 부부를 보러 힘들게 도시에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인절미 한 바구니와 새우젓 한 병, 그리고 갓 지은 찹쌀을 들고요. 엄마가 초인종을 한참 누르고 나서야 아린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보자마자 아린은 잠시 멈칫하더니 음식 바구니를 힐끗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저 지금 집 청소 중인데 내일 외국 손님 오시거든요. 물건은 그냥 여기 두시고 제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물 한 잔 마시며 앉을 새도 없이 엄마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다시 터미널로 보내졌습니다. 가는 길에 아린은 의례적으로 웃었지만 냉담했고 사업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가 무심코 한마디 던졌습니다. 어머니는 시골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좋아요. 요즘 도시는 복잡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어머니는 사기당하기 쉬워요. 그날 엄마는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아 아직 열어보지도 못한 선물 바구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흐른 것은 서러워서가 아니라 아들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선우의 전화는 더욱 뜸해졌고 아린은 거의 안부 문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엄마는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라는 내용의 문자만 받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돈을 보내주었고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기침 때문에 선희 할머니는 일주일 내내 기운이 없었습니다. 초겨울의 추위와 함께 은근한 허리 통증이 찾아오자 그녀는 자신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마음 한구석도 그 어느 때보다 공허했습니다. 선우가 시골에 내려오지 않은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끔 전화벨이 울리긴 했지만 그 전화들은 대부분 돈을 달라거나 송금을 재촉하는 내용이었고 예전처럼 진심 어린 안부 인사는 없었습니다. 이때 선희 할머니는 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엄마라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라도요. 그녀는 며칠 쉬기도 할 겸 도시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리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에서 대학 졸업생으로 키워낸 아들이 결코 엄마를 문 밖에 세워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현금은 가져가지 않았고 예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부드럽지만 잊을 수 없는 시험. 만약 어느 날 그녀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들은 여전히 그녀를 위해 두 팔을 벌려줄까? 밤버스는 그녀를 선우 부부가 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아파트는 12층에 있었고 넓고 편리했으며 선우가 예전에 그녀에게 자랑했던 결과물이었죠.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처음 나타난 사람은 며느리인 아린이었습니다. 아린의 눈에는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냉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그녀는 의례적인 말투였지만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부름에 선우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엄마를 보고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왜 미리 말도 없이 오셨어요? 선희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며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시골은 너무 춥고 기침이 멋질 않아서 너희 부부랑 며칠 따뜻하게 지내려고 올라왔다. 아리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우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누가 들을까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저희 집이 좀 좁아요. 아린이는 쉬어야 하고, 아시잖아요. 임신해서. 그리고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 엄마는 시골에서 쉬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선희 할머니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은 하얗게 질리도록 여행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좁으면 소파에서 자면 되지. 뭐 그리 신경 쓸 게 있니? 그때 아린이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생각해 주시면 시골로 돌아가 주세요. 저 정말 지금 쉬어야 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여기는 먼지도 많고 시끄러워서 어머니한테 안 맞아요.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선희 할머니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아들이 아내로 선택한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낯설음과 냉담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아내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갈등하다가 결국 외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 화려한 집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밥은 먹었는지 묻지 않았고 이불을 가져다 주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껴안고 앉아 텅 빈 공간을 응시했습니다. 옛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선우가 어렸을 때 기침 한 번만 해도 그녀는 밤새 생강차를 끓였습니다. 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넘어질 때마다 그녀는 달려가 일으켜주고 일주일 내내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약해져서 아들에게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선우가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택시 불러드릴 테니 오늘 밤에 바로 시골로 내려가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일찍 출근해야 해서 배웅 못 해드려요. 선희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괜찮겠구나. 눈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나섰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그녀는 한때 삶의 이유이자 인생의 마지막 비디라고 여겼던 아들 선우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내 잘 챙겨줘라. 난 괜찮다. 밤 택시는 인적이 드문 도시를 질주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었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믿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남겨두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선희 할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택시기사에게 버스터미널 근처 작은 골목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선우를 데리고 대학 시험을 보러 왔을 때 묵었던 저렴한 여관이 있는 곳이었죠. 방은 작고 낡은 벽에는 습기가 차 있었으며 천장 선풍기는 덜컹거렸지만 선희 할머니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함에 익숙했고 마음속에 부서진 조각들을 끌어모을 조용한 구석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 할머니는 근처 가게에서 신문 한 부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사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 선우에게서는 문자 한 통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동양 친구인 송은주 씨로부터 온 문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선우 부부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자는 짧았지만 그녀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습니다. 선희 언니,
지난번에 아린 씨랑 선우 씨가 아래층 이호 씨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언니를 쓸모없고 가난한 늙은이라고, 자식들한테 빌붙어서 귀찮게 하는 뻔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있는데 목이 메어서. 언니는 알고 계신가 해서요. 선희 할머니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심연에 빠져본 적이 있는 그녀였지만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년간의 양육, 학비를 벌기 위해 밤새 옷을 만들었던 수많은 밤들, 조용히 흘렸던 눈물들이 이제 와서 빌붙는다는 두 글자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근처에서 아침 식사를 팔고 있는 은주 씨를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은주 씨가 망설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시골에 있는 언니 집, 아드님이 팔려고 내놨다는 소문 들으셨어요. 선희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판다고? 그 집이 그 애 명의도 아닌데 어떻게 팔아? 글쎄요. 듣자 하니 며느리가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사려고 방법을 찾고 있대요. 남편이 돈 보태서 지은 집이고 이제 어머니가 시골에서 혼자 지내기 힘드시니 자기들이 투자용으로 넘겨받는 거라고요. 선희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집은 벽돌 한 장, 문틀 하나까지 모두 그녀의 손으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선우 부부가 낸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 소유인 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용히 팔려고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허리가 휘도록 자식을 키운 엄마는 이제 그 어떤 것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상품만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여관방으로 돌아온 선희 할머니는 불을 켜고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잘 벼린 칼날처럼 날카로운 희미한 미소였습니다. 거의 20년간 신분을 숨기고 살아온 그녀는 처음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빌붙고 쓸모없다고 부르던 늙은 엄마가 사실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고. 그녀는 낡은 휴대폰을 열어 연락처를 뒤져 익숙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배창민 씨. 거의 20년간 그녀의 남편 비서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했지만 배 씨는 여전히 연락을 유지하며 명절마다 진심 어린 존경심으로 그녀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모님. 그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부탁할 게 있어요. 도시에 임시로 머물 집을 좀 구해주셨으면 해요. 간단하지만 작은 계획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고도로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실 겁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양심이라는 두 글자를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게 두진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선희 할머니는 골목 안쪽에 숨겨진 작고 깔끔하며 편의시설이 갖춰진 조용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남편 회사 경비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개인 기사 겸 자비를 돕는 마동철이라는 중년 남성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고향의 부동산 상황을 조사하고 소유권 서류를 확인하도록 지시했으며 동시에 아는 변호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매물로 나온 집에 대한 거래를 은밀히 알아보게 했습니다. 아침이면 그녀는 발코니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서류를 읽었습니다. 상처 속에서 사는데 익숙해진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냉철함과 예리함, 그리고 쇠처럼 단단해진 씁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한적한 골목에 임시로 빌린 작은 아파트에서 지내는 첫 며칠 동안 선희 할머니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투자해온 모든 서류, 거의 20년간 손대지 않았던 재산을 다시 확인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친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놀란 많은 세상에서 물러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남은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여겼던 아들, 선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진실이 밑바닥까지 드러난 지금, 선희 할머니는 받는 쪽에서 더 이상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면 사랑을 계속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선우가 은혜를 잊기로 선택했다면 그녀는 비난하는 대신 시간과 그들 자신의 행동이 조용하고 은밀하지만 타협 없이 그들에게 교훈을 주도록 내버려 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인이 된 남편의 개인 변호사였던 광민규 씨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족 기업이 활발하게 운영되던 시절의 모든 재산과 양도 계약을 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검토 끝에 곽 변호사는 집, 투자 계좌, 금,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여전히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선우군과 어릴 때 살던 시골집만이 할머니께서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아들 이름으로 등기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 명의를 이전하고 싶으신가요? 곽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선희 할머니가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처리해주세요. 그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집. 제가 시세대로 다시 사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사모님 집인데요. 제 땀과 눈물로 지은 집을 제가 다시 사는 겁니다. 합법적이고 깨끗하게 논쟁의 여지 없이요. 곽 변호사는 존경심을 감추지 못하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자산이 공식적으로 한선의 할머니의 이름으로, 아니, 새로운 신분인 최송화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전에 그녀가 남편 회사의 재무 시스템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가명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한선의 할머니는 이제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소유한 부유한 미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와 아린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한밤중에 집에서 쫓겨났던 그 가난한 여인이 바로 그 숫자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선희 할머니는 서울의 강변 신도시, 조용하고 독립적이며 보안이 잘된 빌라 단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넓은 정원과 연못,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 빌라를 현금으로 일십을 구매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그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나이든 여성이 최신 렉서스에서 내려 부드럽지만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놀랄 뿐이었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그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충직한 기사 마동철 씨와 서비스 회사를 통해 새로 고용한 가사도우미 임채원 씨와 함께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녀가 해외에서 살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없이 귀국해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여성이라고만 알았습니다. 그녀는 손님을 받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생활 방식과 품위는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자아냈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진행되다 어느 날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선희 할머니는 채원 씨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 부동산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임대용 아파트 몇 채를 추가로 투자할 생각이었죠. 채원 씨가 프로젝트 담당자를 불러 상담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몇 분 후 로비에서 젊은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세련된 모습의 하이힐이 광택나는 나무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 얼굴은 정교하게 화장되어 있었지만 선희 할머니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나 아린이었습니다. 아린은 다가와 선희 할머니에게 시선을 1초도 채 머물지 않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만
성공적인 환경에 익숙한 아린답게 그녀는 금세 평정을 되찾고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는 프로젝트 상담을 맡은 아린입니다. 어떤 타입의 아파트를 보고 싶으세요? 선희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며느리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평온하고 환하지도 약하지도 않았지만 아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선희 할머니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린은 망설였습니다. 네, 잘 모르겠는데. 고객님은? 나는 한밤중에 여행 가방 하나 들고 돈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아린은 말이 막혔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고 떨리는 손으로 손에 든 서류 뭉치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어머님이? 선희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여기는 부동산 영업장이지 집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가치로만 이야기하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린이 가난한 껌딱지 취급했던 선희 할머니가 고급차에서 내려 고급 정장을 입고 VIP 고객 자격으로 모델하우스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며느리의 자존심에 무언의 따귀를 날린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린은 상담 테이블에 감히 앉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직원이 선희 할머니를 응대하도록 남겨두고. 하지만 그 충격은 그녀도 알다시피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제외한 후 아린은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프로젝트 주변 지인들에게 채송화라는 여자, 즉 시어머니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송 여사님은 큰 투자자 그룹의 배우 인물로 부유하지만 매우 조용히 살며 손님을 받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린의 숨을 더욱 막히게 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녀가 본 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몇 년간 그녀와 남편은 자신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한 여인에게 등을 돌린 셈이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날 줄 알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치게 했습니다. 그날 아린이 일하는 부동산 회사는 고급 호텔에서 고급 프로젝트 분양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VIP 고객만을 위한 것으로 개인 초대장이 있어야 했고 모든 입구에는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린은 상담팀장으로 수십억 원짜리 빌라 몇 채를 계약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 잠재 고객 그룹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린이 강당 중앙에서 자신감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을 때 정문이 열리고 한 노부인이 차분한 색상의 실크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채 남자 비서와 개인 기사를 뒤에 두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그녀의 기품에 방 안은 저절로 조용해졌습니다. 경비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안내원은 즉시 달려와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있던 아린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바로 선희 할머니, 아니, 자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신분의 송 여사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주위의 많은 시선 앞에서 체면이 걱정을 압도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마이크를 내리고 비꼬는 미소를 지으며 선희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송 여사님, 오늘 이 행사에도 오셨네요. 혹시 초대장은 있으신가요? 목소리는 주변 몇 테이블이 돌아볼 만큼 컸습니다. 그녀는 초대장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었다고 상류층 모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선희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서 낯선 사람을 보듯 아린을 평온하게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녀 옆에 있던 비서가 조용히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금박으로 최송화라는 이름이 인쇄되고 총괄 이사의 서명이 담긴 실물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때 프로젝트의 고위 관리자인 장시환 씨가 나왔습니다. 선희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는 즉시 태도를 바꾸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송 여사님, 오늘 행사에 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여사님을 위해 따로 VIP룸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 대리, 누가 다이아몬드 등급 고객님께 그런 말투로 이야기하라고 했지? 아린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관리자가 그렇게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선희 할머니가 강변 신도시에 새로 떠오르는 빌라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룹 전체의 전략적 투자자로 여겨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작은 연극을 끝내려는 듯 선희 할머니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앱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고 잔액은 약 510억 원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기울여 천장의 빛이 액정에 비치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요. 과시하는 말 한마디, 의기양양한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가난한 늙은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이들의 숨을 먹게 하기에 충분한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아린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동경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속삭이며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놀라움을 표했고 어떤 이는 동정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의 추락이 단지 시어머니 앞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이 빛나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무대 한가운데에서의 추락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음은 밑바닥까지 초라해졌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뒤쫓아가지 않았고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여전히 프로젝트를 끝까지 둘러보고 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 한 채를 골라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내고 흥정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자신과 남편, 그리고 어린 아들, 세 사람이 찍힌 낡은 사진이 들어있는 주머니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직 선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우가 스스로 눈을 뜨길 바랐을 뿐입니다. 문 밖으로 무참히 쫓겨났던 엄마인 그녀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에 대한 진실 앞에서 스스로 눈을 떠야만 했던 것처럼요. 선우는 그가 엄마를 집에서 쫓아낸 그날 밤 이후로 엄마에게서 어떤 전화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셨지만 곧 풀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나고 엄마와의 모든 연락이 완전히 끊기자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낡은 집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한 할머니가 몇 주째 보이지 않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기세와 수도세도 몇 달치가 미리 납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것을 미리 계산한 듯했습니다. 그러다 선우는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는 몇몇 친구들이 그에게 최송화라는 이름에 부유하고 조용한 늙은 여사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어떤 이가 그 송 여사가 그의 엄마와 매우 닮았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서류와 사진들을 뒤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선희 할머니 사진 속 모습, 서 있는 자세, 눈빛이 아린이 모델하우스에서 만났다고 말한 그 여자와 똑같았습니다. 볼수록 선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가 가난하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사실은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던 걸까? 하지만 조용히 진실을 알아보는 대신, 진심으로 엄마를 찾는 대신, 선우는 다른 길, 계산으로 가득 찬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선우는 카메라를 켜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화면 앞에 앉아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입술은 억지로 오는 것을 참는 듯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댈 곳이 없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들입니다. 저는 가난 속에서 자랐고 엄마는 사랑 대신 매질만 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저를 탓하며 제가 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정을 꾸리자 그분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목이 맨말, 눈물 가득한 눈. 선우는 전문 배우보다 더 연기를 잘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엄마가 부자라고, 제가 복받은 놈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엄마가 일하러 나가셨을 때 저는 일주일 내내 라면만 먹었습니다. 제대로 된 신발 한 켤레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도 없습니다. 이제 그분은 돈이 있지만 조용히 등을 돌리고 저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저는 실직했고 아내는 임신 중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 섞인 그 말들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공유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했고 어떤 이는 감동했습니다. 선우의 채널은 며칠 만에 수만 명의 팔로워가 급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잔인한 엄마가 다 있지? 돈 있으면서 자식을 저렇게 힘들게 살게 하다니. 정말 피도 눈물도 없네? 힘내세요. 엄마가 사랑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해줄게요. 선우는 곧 태어날 아이를 키우기 위한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계좌에는 수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셜미디어는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울어서가 아니라 선희 할머니가 입을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직접 나타나지도 한마디 원망도 없이 선희 할머니는 단 하나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선우를 양육한 모든 서류의 스캔본 링크였습니다. 첨부된 것은 수십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선우가 3살 때 폐렴에 걸렸을 때의 병원비 영수증, 매 학기 대학 등록금, 그녀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받았던 얼마 안 되는 월급 명세서, 그 돈 한 푼 한 푼이 하숙하는 아들에게 보내기 위해 쓰였다는 기록까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합법적인 입양 증명서와 함께 부드러운 주석을 달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한 것은 피가 섞여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고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게시물은 길지도 과시적이지도 않았지만 그 직후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선우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아래 댓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대학까지 다 키워줬는데 버렸다고. 병원비 영수증이 저렇게 선명하게 있는데. 엄마가 사랑 안 해줬다고. 그럼 몇 년 동안 아팠을 때 누가 돌봐준 거야? 입양해서 다 키워놨더니 피 안 섞였다고 등 돌리네? 배은망덕하다. 옛날에는 학비 보내줬는데 이제 돈 안 보내주니까 바로 험담안에 후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선우의 영상이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했습니다. 그의 채널은 수많은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계정은 콘텐츠 위반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선우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낼 필요도, 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이 그녀를 대신해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은망덕의 대가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온 사회가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에는 총소리도, 피 흘림도 필요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순한 것, 바로 진실만으로도 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선희 할머니가 모든 양육 서류를 공개한 후 소셜미디어의 여론은 즉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선우를 건마에게 버림받은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성 사기꾼, 배은망덕한 양아들, 눈물 연기자와 같은 더 무거운 이름들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할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박만이 아니라 고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중앙지청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허위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이라는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녀의 법률 대리인인 광민규 변호사는 선우가 조작된 이야기를 기반으로 불법적인 후원금을 받았고, 심지어 가짜 계정을 사용하여 여론을 선동하고 어머니를 비방했다는 추가 증거를 주저없이 공개했습니다. 법원 소환장이 선우의 손에 직접 전달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며 즉시 엄마와 함께 자랐던 시골 옛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푸른색 페인트가 칠해진 나무 대문은 전자식 철문으로 바뀌어 있었고 문패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경비원이 나와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집주인과 약속하셨습니까? 선우는 당황했습니다. 여기는 제 집입니다. 제가 여기서 거의 20년을 살았어요. 경비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집은 채송화 여사님 소유입니다. 여기에는 고선우라는 이름의 사람은 없습니다. 선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엄마가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자신의 이름을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유권, 모든 것,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선우는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잘 다려진 셔츠도 화려한 모습도 없이 퀭한 눈과 넋 나간 걸음걸이,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한 눈빛을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채송화라는 이름으로 원고석에 앉은 선희 할머니.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이 아닌 단정하고 우아한 짙은 갈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품은 법정 전체를 압도하듯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명예훼손 행위, 허위 발언, 그리고 학독한 엄마의 희생자라는 명목으로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 내역이 하나하나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녹취록, 화면 캡처, 이체 내역, 그리고 편집되지 않은 원본 비디오까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선우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내의 가출, 어려운 직장 생활로 인한 심리적 문제,
감정 조절 실패 등을 이유로 들려했지만 선희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모든 믿음을 바쳤다가 철저히 배신당한 사람의 냉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 저 아이를 키웠습니다. 사회로부터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으라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비겁한 거짓말을 만들지는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 아이는 저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신뢰를 더럽혔습니다. 법원은 선우의 패소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 모든 변호사 및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며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어떠한 공개적인 형태로든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그가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팔려고 했던 옛집의 소유권은 공식적으로 회수되었고 선우는 선희 할머니 명의의 재산에서 어떠한 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현재 소득에 비해 너무 큰 배상금 때문에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아리는 이 모든 붕괴를 목격한 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도시를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단 하나의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어른이 된 적이 없어. 당신은 품위 대신 동정을 택했지. 이제 그 대가를 치러. 그리고 선우는 한때 불쌍한 아들로 칭송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배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에게는 더 이상 집이라고 부를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희 할머니는 재판 후에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 하나의 공식 성명만을 발표했습니다.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도박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관계를 끝냅니다. 3월의 서울, 석촌호수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묽은 꿀처럼 맑았습니다. 부드러운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부는 가벼운 바람이 길가를 흔들며 평화로운 아침의 느린 숨결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호수와 인접한 작은 빌라 단지, 선희 할머니의 집은 그 고요한 하늘 아래 마치 온갖 풍파를 겪은 그녀의 인생처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선희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람도, 부르는 소리도 없이 그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나무 바닥에 비치고 충실한 가사도우미 임채연 씨가 부엌 한쪽에서 내리는 은은한 커피 향과 어우러질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둘러 아침 시장에 나갈 필요도 없었고 예전처럼 아들에게 돈을 붙여주러 시외버스를 타고 도시에 올라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선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그 때문에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젤은 호수를 향한 창가 바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은 아직 미완성이었습니다. 물 표면에 대한 몇 개의 스케치, 미완성의 연꽃 한 무리, 그리고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 하나. 그녀는 부드럽게 붓을 들고 하늘 배경에 푸른색을 조금 더한 뒤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 그림을 완성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배운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희 할머니는 한때 행복이 자식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밥상을 차리고 매 식사마다 누군가 자신을 덤말하고 불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겪고 난 후 그녀는 어떤 부름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끝없는 희생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쳤고 견뎠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사랑했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후 그녀는 선우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에 대해 묻지도 않았으며 아린과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메말랐고 믿음이 깨졌으며 이제 관용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하루는 소박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는 그림을 그리고 오후에는 뒷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날은 김광석의 음악을 들었고 어떤 날은 호숫가에 조용히 앉아 노란 불빛이 물 위에 그림자를 들이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은 모두 간결했습니다. 나무 찻상 하나, 작은 책장, 그녀가 직접 고른 도자기 등 몇 개, 그리고 아들도 세상을 떠난 남편도 없는 오직 그녀 자신만이 담긴 사진들. 다양한 시기의 그녀 모습이었습니다. 20살 때, 일할 때, 요리할 때, 웃을 때, 피곤할 때, 그리고 지금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게 살고 있는 모습.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예술가 옆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은퇴한 유명 화가일 것이라고 추측했고 어떤 이는 은퇴한 외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그녀가 누구의 엄마였는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어떤 칭호도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그저 한선혜 혹은 채송화, 자신을 위해 사는 한 여인으로. 가끔 그녀는 여전히 양재꽃시장을 산책하며 들국화 한 다발을 사와 식탁 중앙에 꽂았습니다. 채원 씨는 종종 농담을 했습니다. 여사님은 언제나 시 속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저 웃었습니다. 가볍게 웃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그저 평화로운 아침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웃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증오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바라지도, 고통받기를 원하지도, 사과하기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무릎을 꿇어도 결코 되찾을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석촌호수에 불이 켜질 때 그녀는 세상을 떠난 남편과 친아들의 영정이 놓인 제단 한쪽에 작은 향 하나를 피웠습니다. 그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는 선우가 그 빈자리를 채워줄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교훈이었네요. 이제는 배웠어요.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쓰게 두지 않을 거예요. 향은 서서히 타들어가며 은은한 침향을 퍼뜨렸고 서늘한 밤바람에 섞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결국 평온함이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포함한 그 누구도 더 이상 쫓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듯이. 저는 가족애에 관한 수백 가지 이야기를 읽고 듣고 전해왔지만 아마도 한선의 할머니의 여정이 저를 가장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부유해서도 아니고 시청자들을 통쾌하게 만든 반전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듯하지만 많은 이들이 잊고 사는 한 가지를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이 비록 무조건적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희 할머니는 증오하지도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남은 생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 상처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그녀의 보호와 양육을 받았던 아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하고 거짓말했을 때 그녀는 눈물로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위 있는 침묵과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 또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없는 희생 기계가 아니라요. 그들은 자신을 소진할 때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다가 결국 자신의 가치마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선희 할머니가 그랬듯이 때로는 사랑이 스스로를 가두는 형벌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어야 합니다. 받는 이가 소중함을 모른다면 부모라는 의무 하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소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로 하여금 용서가 반드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떠나는 것이 불효와 동의어는 아니라는 것을 더욱 믿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은 좋은 부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당신이 한선의 할머니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끊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줄 한 줄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처럼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야 한다고 믿으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어 저와 함께 삶의 조각들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구석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해 주십시오.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만난 이야기 하나가 차갑게 식어가는 심장 전체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